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올 기간이 늘어졌다. 대충 5년에서 7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5년간은 헛발질 안 했는데 앞으로 5년간 헛발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많이 좁힐 수 있다. 자, 반도체를 30년 정도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제 본부장님에게 당연히 반도체 좀 질문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전 세계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였나 목숨 걸고 이제 반도체 패권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랑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위치 좀 어떻게 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반도체가 옛날부터 나올 때 산업의 쌀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산업이라면은 뭐 이젠 자동차에 들어가지만 쉽게 얘기하는 건 전자제품. 전자제품을 만들 때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전자제품, PC, 스마트폰, 그다음 노트북, 데이터 센터, 뭐 지금은 자동차에도 좀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핵심적인 산업, 전자산업의 쌀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게 많고 향후에는 우리가 지금 AI, 챗 GPT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의미가 달라지고 더욱이 한 10년 내로 개화된 자율주행차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챗 GPT보다 또 다른 레벨의 반도체가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20년간의 반도체 시장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그전보다 성장이 더 두드러지는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생태계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미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넘어왔죠. 미국, 일본, 한국으로 넘어오는 와중에 한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도 뛰어들려고 그러고 미국은 또 자기 나라 공장을 사달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중간에 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또 한면에는 자칫하다가는 이리저리 뜯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제대로 한 게 한 1980년 중반이니까 한 35, 6년 됐거든요. 어느덧 35년은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도전,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쌀이 역할이 단순한 조그만 전자계산기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그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특히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특허 분쟁뿐만 아니고 반도체를 뭐 공장 기술이라는 거 팔아 넘기고 뭐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자칫하면은 뭐 우리가 격차가 있습니다만 5년, 10년 뒤에는 도저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지금 2023년에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주항공이나 뭐 통신 이런 쪽에서도 중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예,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반도체 스펙, 있었던 제품의 그 특성 같은 거는 한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 산업체로 내려올 때는 보통 10년 걸려요. 10년 걸리는데 요즘엔 우주항공 시장이 더 앞당겨졌잖아요. 예전에는 반도체 일반 상용 제품하고 우주항공 반도체는 상당히 10년의 격차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 5년 정도 레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주도 우리가 또 탐험을 더 많이 하고 한국도 우주 인공위성을 빗서 쏘고 하니까 반도체 그 레벨이 그걸 맞추려는 또 다른 섹터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전자산업이 아니고 자동차, 우주항공 모든 곳에 괴리가 있었던 반도체의 의미가 성큼성큼 빨리빨리 더 가깝게 오기 때문에 레벨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를 하는 이유가 특히 중국이 2025라고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는데 반도체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단순히 PC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반도체의 필요성이 아니고 그 다음 시장이 펼쳐지는 거, 자율주행차 이런 거를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2015년도에 중국이 그렇게 반도체 굴기를 벌린 이유가 다 거기에 시발점이, 초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아무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어떤 위치죠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는 1위. 또 디램은 똑같은데 디램에서 1위는 벌써 30몇 년 됐어요. 90년 초반부터 1등 해갖고 한 번도 디램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삼성은 메모리에서는 1위. 오랫동안 1위. 파운더리에서는 2위. 문제는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죠. 아시다시피 TSMC라는 대만 업체가 거의 60% 육박할 거고 우리는 15%니까 4분의 1이잖아요. 이게 영어로 far distant second라고 했고 대충 비슷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파운더리에서는 갈 길이 멀고 메모리에서는 상당한 기간 1등이었고 메모리 2등은 하이닉스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거죠.
자, 그럼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가진 비중은 어느 정도고 네. 최근 무역 실적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네, 뭐 그렇죠. 3분기부터는 좀 그나마 좀 네.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반도체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우리 반도체 수출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D램 말고도 네. 랜드 말고도 우리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제품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어쨌든 통칭했을 때 개념적으로는 과거에 잘 나갈 때는 한 20%. 20%. 네, 이게 반도체 우리가 수출하면은 수출 물량의 한 5개 중에 1개는 네. 반도체를 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과거 1년 동안 많이 반도체가 내려갔잖아요. 최근에 통계가 6월께 나왔는데 네. 6월께 16.4% 많이 내려갔죠. 네. 자동차는 엄청 많이 팔았다는데 그래도 자동차보다는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도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1등이고요. 네. 비중은 많이 줄어서 16%로 줄은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60% 넘게 빠진 거예요. 아직도 빠지고 있어요. 가격 빠지는 정도가 조금 줄어가지고 기대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월이죠? 7월이죠? 8, 9월. 9월, 10월 어느 시점에서 가격이 반등하기를 기대하는 눈치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9월, 10월부터는 수출에도 기여를 의미 있게 할 하겠죠. 것이고 환율에도 긍정적인 걸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9월, 10월 반등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데요? 잘 모르겠다고 또 하셔서 잘 모르겠다는 건데 지난주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네네. 아까 삼성전자가 1등이고 하이닉스가 2등이라 얘기했잖아요. 네. 3등이 누구냐면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걔네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 분기 실적 6, 7, 8월 달 가이던스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올해가 거의 반 지났잖아요. 근데 올해 23년도에 전 세계 D램의 랜드 메모리의 수요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아쉽게도 수요, 출하량 기준으로 수요가 원래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예측보다 조금 낮췄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빨리 안 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원래 한 5% 성장, 그다음 랜드라는 제품은 한 10% 초반 성장할 것으로 시장 전체가 그렇게 봤는데 3개월 전이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얘기하기로는 D램은 5% 미만, 랜드는 한 7%, 8%, 9% 이렇게 높은 한 자리 좀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빨리 안 크니까 자기네들도 저기 뭐 감산 아니면 웨이퍼 투입 이런 거를 25%를 하려다가 30%로 좀 감산의 폭을 좀 넓혔어요. 그러니까 수급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좀 천천히 늘어난다는 측면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워스트는 끝났는데 수요가 천천히 올라간다고 본다면은 빠르게 가격이 오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걸 봤을 때는 7, 8, 9월 달 3, 4분기에는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느낌은요. 4분기 들어가서 10월에 들어가서나 우리 7, 8, 9월 달에 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삼성 하이닉스도 원래 감산 규모를 조금 더 연장해야지 가격에 조금 의미가 있게 붙는 거는 4분기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는 시기는 지났지만 그렇죠. 폭풍은 지났는데 아직 이제 먹구름은 좀 끼어있는 햇볕은 아직 살짝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어쨌든 중국도 반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 뭐 우리나라 따라잡힐 수 있는 수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턱도 없습니다. 택도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왜 반도체를 굴기를 선언했냐 이거부터 아실 필요가 있는데 돌아가서 한 8년 정도 돌아갈까요? 2015년도에 중국이 뭘 했냐면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은 2025년 발표한 시점에서 10년 지난 시점. 지금부터 2년 뒤네요. 2025년에 반도체 자금률을 70%를 하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75%. 그 당시에 15%밖에 안 돼요.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15%밖에 안 되는데 10년 뒤에는 75%. 거기다 자기네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중국이 2015년에 예상한 2025년에 목표하고 있는 자금률은 무려 15에서 75% 빅점프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트럼프가 무역 제재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17, 18년도에. 그리고 최근에 그 2023년에 미국이 반도체 수출은 철저하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장비도 못 팔게, 소프트웨어도 못 팔게 하고. 그 바람에 다 흐물흐물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25년을 2년 앞둔 입장에서는 15% 대비 늘어나진 거의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일단 당분간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미국 덕분인 거네요. 이 부분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015년도에 중국이 발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는 2016년, 17년 넘어가기 이 시점, 16년 기점에서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악의가 많았어요. 중국이 들어온대. 이렇게. 어떻게? 주가가 흔들리고 그랬거든요. 16년에.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턱도 없는 거다. 그렇게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데 5년, 10년 지나가서는 모른다. 그러니까 16년, 17년 다이렉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확실히 10년은 끝났어요. 25년까지는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중국하고는. 그러면 중국 뭘 믿고 25년 뒤 그거를 받느냐, 10년 뒤를 불하느냐. 적자 내더라도요. 2025년부터 그리고 5년 또는 10년, 2025년부터요. 세상이 바뀌는 걸 중국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챗GPT AI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뭘 알고 있을까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궁극적인 AI의 꽃이거든요. 이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껏해야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시장,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일반적인 서버, 여기에 메모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노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수업료를 지불하더라도 10년 뒤, 2025년, 2030년 갈 때 자기네들은 자기 내수 시장이 빵빵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을 자기네 스스로 공급하겠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은 아직도 흔들리지 아직은 않았죠. 지금 메모리 시장에 들어오는 건 미국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지만 25년, 30년, 35년 들어가는 앞으로 5년, 10년 뒤는 여전히 중국한테 기회일 수 있고 한국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글로 가는 길목에 있어갖고 현재 미세공정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같은 게 미국으로서 저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여유가 생겼다. 기존의 간격이 좁혀진 게 아니고 조금 더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인한 시대로 간다라는 거, 그럼 중국이 알았는 거는 그게 다른 나라도 뭐 한국이나 미국도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중국이 어쨌든 전기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건가요? 두 가지 다 했죠. 일단은 중국이 내수가 크잖아요. 근데 가장 느린 게 뭐였어요? 자동차가 빨리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연차 갖고는 승부가 안 나잖아요. 내연차가 승부가 안 나니까 전기차를 한 거죠. 보조금 주고. 근데 전기차 하는 거 보조금 주는 거는 그냥 부품들 이렇게 뭐 껴먹고 보조금 주면 전기차는 육성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차 핵심이 아니고 전기차 다음은 사람이 몰지 않고 자율주행 레벨 1, 2, 3, 4, 5로 가는 게 가는 어떤 로드맵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봐라. 근데 그거를 가야 되는데 전기차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반도체가 엄청 쓰여 있는데 우리는 기술이 하나도 없네.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자국 내에 있는 그 산업을 육성시키는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전기차. 근데 전기차에서 머물면은 전기차까지는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체는요. 엄청나게 기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율주행차라면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해야 되는데 금방 안 오죠. 15년에 봐서 자율주행차는 시작도 못 하잖아요. 그럼 전기차 먼저 가고 사람들한테 빨리 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원칙이 쉬우니까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인데 반도체는 해야 된다. 그럼 10년 단위로 가자. 그동안 적당한 상관없다. 사람만 뽑아와.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유명하신 분 뭐 이렇게 잡혀 들어갔잖아요.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삼성 걸 갖다가 베낀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됐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중국하고 컨택한 시점도 2018년이에요. 모든 게 왁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익숙해지려면은 사람들이 갖추는 데서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 3년에서 5년 걸리면 지금 주면은 챌린징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었는데 미국이 탁 틀어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25년까지는 세이프. 25년까지. 이유로는요? 이유로는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때 가봐서 네, 그렇죠. 알 수 있다. 근데 일단 시간을 한 2년 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 반도체가 좀 세계 시장 지배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모리는 강자이지만 이제 전 세계 반도체 3분의 2인 비메모리 또는 반도체 시장의 20% 선이 파운드의 산업이 이제 열이인데. 그렇죠. 그 해결책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처음에 할 때 제가 far distant second라 했잖아요. 우리 김 작가, 우리 가족들한테 영어 써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영어 쓰면은 막 뭐라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영어 조금 알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를 하다 보면은 영어가 반도체가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인가요? 미국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쓰는 디램은 우리 앞전에 일본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베껴온 거예요. 그렇죠. 베껴오던 이상하다. 하여튼 벤치마킹. 벤치마킹하고는 좋은 표현 있잖아요. 그래 일본에서 가져온 거죠. 삼성의 그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근데 원래 스타트 다 반도체는 미국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하이닉스가 D램에서 2등이잖아요. D램 우리가 하청 생산해줬어요. TI는 아시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릅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요. 미국의 큰 회사가 인텔은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인텔이 원래 1980년대 초중반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걔네가 1등이었어요. 인텔이 D램의 1등이었다고. CPU의 1등이 아니고 CPU, 인텔 둘 다 했거든요. 사실은요, CPU라는 거 있잖아요. CPU 안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 게 CPU, GPU 하면은 그걸 만드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는 D램을 설계하는 회사하고 다를 것 같지만 다 기능적으로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인텔은 D램을 하는 회사였고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계산기 하는 회사 아. 아날로그 반도체 넘버원이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네. 여기도 D램을 만들었어요. 네. 그 하이닉스가 처음에 현대전자일 때 반도체 만들 때 기술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걔네 제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D램의 파운드리를 시작해갖고 하이닉스가 현대전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일본의 그 회사들하고 교류하면서 그 D램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 용어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일본어를 많이 베껴갖고 이렇게 된 거죠. 영어 쓰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 얘기 하나 말씀드렸는데 Far Distant Second라는 거는 네. 아까 TSMC가 파운드리에서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한 60% 가까워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15%, 16%예요. 네. 4분의 1이잖아요. 네. 이 정도 격차가 되면요. 네. 좀 암울한 얘기부터 하면 여간에서는 2등이 1등을 따라잡는 건 매우 요원한 정도란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해요. 우리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삼성이 한 40% D램에서 1위고 하이닉스가 25%거든요. 이것도 격차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있다라서 이거 영원히 못 잡았어. 20년 지나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1등이 큰 실수를 하거나 그 실수하는 시점에 내가 뭔가 다른 걸 준비해가지고 그 럭키한 그 운을 따라잡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나 이게 왔고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삼성은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이제 TSMC가 좀 실수를 하시길 바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10년 하다 보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 5년 지났는데 실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을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 Far Distant Second가 그런데 좀 안 좋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도체 설계하는 인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반도체 우리가 1등 같은데 반도체 설계하는 인원이 우리는 7,000명 정도 있어요. 7,000명. 많지 않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5만 명, 6만 명 있어요. 중국도 6만 명. 인원수가 많으니까 뭐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대만 아까 TSMC 얘기했잖아요. 네. TSMC 거기는 D램보다는 근데 TSMC나 대만 쪽은 10,000명이 있어요. 훨씬 많네. 우리가 꼬레비예요. 그럼 더 꼬레비가 있죠. 일본이 3,000명, 4,000명. 일본은 엄청났는데 결국은 인원 싸움이에요. 똑똑한 인원 싸움이죠. 아직도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건 저 정부건 다음 정부 간에 인원에 대한 확충이나 아니면 그거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한 10년 뒤를 영향을 한 80%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80%냐 100%가 아니고 딴 데서 사람을 데려올 수 있으면 다르죠. 미국은 인도고 중국은 다 사람들 데려와서 자기네 안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파워는 없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제가 말씀 80%가 100%죠. 지금 어떻게 하냐 사람을 다루냐에 따라 갖고 10년 뒤, 20년 뒤, 한 10년 뒤에 다 완다. 우리네 7,000명은 대만보다 적고 중국이나 일본. 그래서 중국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5만 명, 6만 명 있는데. 중국이 5만 명, 네. 대만이 10,000명. 물론 똑같은 1대 머릿수는 아니지만은, 예, 그 똑똑한 사람을 뺏어올 수 있죠. 사람들은. 그렇죠? 2억 주는 사람들 10억 주고 한다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 특허로 따지면 특허. 네. IP, 설계 자산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이잖아요, IP. 네, 그거 하면 우리가 그 아마 대만의 TSMC잖아요. TSMC가 한 4만 개를 갖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얼마 갖고 있을까요? 2만 개? 4,000개. 그러니까 아까 멀었다는 얘기예요. 규모 마켓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인원과 IP와 이런 측면에서 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와. 대만 사람 다 미국에서 땅에 와서 공장 지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좀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합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된 값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수많은 설계 전문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AMD 뭐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빅테크 업체들, 걔네들이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 설계는 지네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생산해 줄 수 있잖아요. TSMC하고 똑같이 있으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근접해 가가지고 아삼육을 잘해야 되는 거지. 아삼육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고 옆에서 봐. 한국에 와서 볼 수 없잖아. 우리 옆에서 그 우리 엔지니어도 있고 우리 생산하는 거 봐. TSMC 이렇게 봤자 TSMC 가격은 뭐 웨이퍼당 가격이 16,000불, 2만 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지금 뭐 반도체가 그 TSMC 파운드밖에 없으니까 원래 지금 뭐 삼성전자 하는 것보다 20%, 30%더 받아요. 가격 계속 올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D램 가격이 아니고 TSMC의 웨이퍼당 가격이 16,000불, 2만 불, 25,000불 올린다고요. 근데 꼽자 따서 못해요. 화딱지 나죠.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TSMC가 워낙 왕이니까 그런 거고, 설계하는데 왕은 엔비디아잖아요. 네네네. AMD라든지 그런 업체가 못하니까 엔비디아가 그 우리 AI 칩 할 때 뭐 GPU 가지고 엄청나게 다 도리에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경쟁사가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는 AMD, TSMC는 누구죠? TSMC 파운드리는 Far Distant Second지만 삼성전자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갈 때 미국 공장을 빨리 지어야 돼요. 빨리 지고 사람들을 엔지니어 가서, 물론 한국의 GDP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가가지고 AMD, 엔비디아 다 이렇게 우리 편으로 편한 상대도 있지만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25년에 아마 공장이 가동되는 거 알고 있는데 25년부터 제가 뭐라 그랬죠? 자율주행차가
네. 서서히 개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와닿는 건 그 다음부터는 5년, 10년이에요. 20, 30년, 35년도인데 2030년, 35년도에 반도체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은 25년이 아주 중요한 피벗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굉장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TSMC만 좀 헛발질 한번. 지난 5년간은 헛발질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앞으로 5년간 헛발질을 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네. 많이 좁힐 수 있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TSMC의 헛발질을 기대해서인 건지 아니면 그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오렌 버핏이 어쨌든 TSMC 지분 매각을 했잖아요. 네, 네. 일단 여기서 전략 매각했나요? 일부분을 매각한 건가요? 처음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는 네. 많이 매각했다. 많이 매각했다. 근데 올 초에 보니까 다 매각했다. 그런 얘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많이 매각한 건 사실이겠네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렌 버핏은 그것을 왜 매각했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지정학적이요.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TSMC가 중국한테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에,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럼요. 미국 입장에서? 그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럴 확률이 있나요? 중국이 네. 대만을 물리적으로 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면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일정 기간은 봉쇄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2년 3년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일정 분야, 왜냐면 이게 대만은 다른 그 육지에 있는 나라 달리 완전 해상만 봉쇄하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거든요. 미국 해서 멀잖아요. 중국에서 바로 옆이니까 지척이니까 그렇다고 뭐 옆에 있는 나라들이 따라 동남아시아나 한국 나라들이 바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미국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묶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럼 반도체 일시적으로 한번 묶어보세요. 한 일주일만. 그죠? 지진 좀 나서 일주일간 흔들어도 난리 나는데 생산을 못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생산해서 공급을 못하면. 그러니까 TSMC 공장 미국에 지어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TSMC 미국 공장 짓더라도 한 1년, 2년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로 진다고 해가지고 TSMC 본사에 만드는 것처럼 최첨단의 제품이 바로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 전쟁에서 완전히 누가 지고 이기고 대만이 이렇게 넘어가거나 안 돼 그거 관계없이도 충분히 TSMC의 역할, 즉 생산 기술에서 역할이 훼손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 리스크를 이제 불현듯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미국의 높은 사람 다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뭐 단기간에는 이런 잡음이 계속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이제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펀더멘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그 리스크를 반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나 작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있었던 것 때문에 네. 이제 대만에도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있을까요? 아마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왜냐면 요즘에 사실 전쟁이 거의 없는 시대인데 네, 네, 네.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않을 이게 갑자기 무슨 전쟁이야? 22년 2월, 작년 2월 24일. 올해까지 있을지도 몰랐고. 그렇죠. 전쟁은 일어나면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 인더스트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업계,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일단 일어난 전쟁은 금방 안 끝난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저도 모르죠. 저 태어나기 전이니까 6.25 전쟁도 네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길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3년 갔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1953년도 7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3년 더 가네. 그런데 막 싸우다가 그게 휴전합시다. 휴전 얘기합시다 한 거는 1년 만에 휴전 얘기가 시작했어요. 휴전 테이블에 들어간 게 1년이에요. 휴전 얘기를 하면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얘기하자고 1년 뒤 1951년도 7월 여름 이후에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다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50년 6월 27일부터 해서 뭐 인천 상륙 작전하고 북한에 올라갔다가 중공군 내려서 우리가 일사후퇴 내려가고 서울을 2번 뺏기고 이런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휴전 모드로 갔다. 휴전 협상 모드. 그래서 내부에서 왔다 갔다 싸우고 하면 3년 간 거거든요. 지금 얼마? 1년 반 갔잖아요. 근데 이제 흐물흐물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폭동이 아니고 얼마 전에 와그너인가? 뭐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잡음이 나오다시피 지금은 또 완전 소강인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한번 시작하면 오래 간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치는 것도 사실은 치지 않더라도 일단 한 번 시작하면은 뭔가 봉쇄하면 의외로 오랫동안 봉쇄할 수 있어요. 반도체도 봉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만, 너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 근데 대만이 혹시라도 완벽하게 되면은 대만 사람들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돼? 안 됐다. 삼성, 너희들도 와. 서플라이 체인은 우리한테 다 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의에서 한 게 아니지만은 어차피 자의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때 TSMC를 우리가 앞설 찬스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하실 것 같고요. 거기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시는 방향에 맞는 거죠. 일단 사람이 중요하고 미국에 있는 각종
패블리스, 설계 전문 회사들, 엔비디아나 뭐 AMD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그 전보다는 미국에 공장이 밀접한 있으면 관계가. 그렇죠. 그거를 좀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중 반도체 분쟁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뭐라고 보시나요? 기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올 기간이 늘어졌다. 네. 한 3년은 늦었다. 원래 격차가 한 5년 있어요. 네. 대충 5년에서 7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7년에서 10년 됐겠네. 7년, 10년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뺏기거나 그러면 다시 한 3년 좁혀지는 건 또 3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차가 좀 큰 거예요. 5년 차면요. 세대로 다 반도체 3세대 뒤지는 거예요. 3세대 뒤진다는 얘기는 누구는 반도체에서 70% 흑자 볼 때 누구는 제로예요. 계속 그냥 네. 물붓기로. 근데 뭐 제로 상관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제로 돈 못 벌어도 할 거야. 계속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합시다. 70% 우리가 벌 때도 있어야 되네, 60%. 근데 오늘 갔더니 마이너스 50%야. 찌끔 마이너스 50%. 삼성전자도 낸드에서 마이너스 한 60%고 디램에서 한 20% 적자거든요. 1등, 2등 업체가 마이너스 30%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코스트가 더 높으니까. 네. 1등, 2등하고 격차가 아까 4, 5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얘네가 마이너스 30%면 네. 중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 마이너스 100%? 네. 캐시를 막 대려 박으면서 네. 그렇게 한 2년 버티다 파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중간에 50% 벌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50%일 때 있거든요. 네. 과연 중국이 얼마나 버틸 것이냐. 그때 못 버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는 시대가 오래 지속되는 게 결코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주식은 좋지만. 그래서 지금 올해 아주 힘들잖아요. 네. 올해 아주 힘들잖아요. 마이너스 적자인데 좋아요. 마이너스 적자 우리가 아주 힘든데 네. 중국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막 올라올 때 우리가 향유를 하겠죠. 중국 아직 안 들어왔겠죠. 그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확 벌려놓으면은 나중에 중국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3세대 버전이 아니고 4세대 버전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 주춤하면은 3세대, 4세대 차이가 아니고 2세대 이렇게 줄은 상태에서 격차가 2세대로 줄은 상태에서 만약 반도체가 호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쥐약입니다. 주가적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오니까 우리가 좋을 수 있지만 중국이 따라온 선은 격차가 줄었다 그러면은 바로 그 호황의 그 피크에 대한 건 짧게 가고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너무 생각할 거 없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다는 하이닉 삼성전자 시츄에이션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하고 격차는 미국의 견제를 해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포텐셜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